2026년 2월 19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설 명절로 연휴를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선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하죠. 이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란은 미국의 무력 사용에 대비해서 이란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미국 상황, 우리 이유진 PD를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설을 보냈으니까 한 살 더 먹었네요. 네. 네. 그럼 이제 22살? 자, 지난 2월 17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2차 핵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 결과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예상대로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이제 이란 측은 몇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고, 미국 측도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란은 공식 외교 무대에서는 항상 이제 협상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내 언론에 나오는 말들은 항상 다른데요. 이제 IRGC 고위 장관은 이번에 인터뷰에서 미국은 끝났다. 항모 12척을 배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들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도 2월 17일 연설에서 미국의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요구를 거부했고요. JD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란 측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해결해 나갈 의지도 없다라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 옵션을 통해서든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겉으로는 다소 진전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요. 실질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속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협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동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핵 협상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단 말입니다. 뭔가 이제 군사적으로 행동을 보이겠다.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군사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서 군사 옵션을 현실적인 준비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중동에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추가로 이동했고요. F-22, F-35, F-16 전투기 최소 50대 이상과 그리고 공중급유기와 대형 수송기 최소 150대 이상이 계속해서 추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동에는 미 항모 2개 전단이 중동 앞바다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 말은 즉 상시 공중 타격 작전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 억지나 압박을 넘어선 차원으로 전쟁 전개가 바로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투입한 이 포드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모함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항모입니다. SNS에서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심상치 않다, 이제 머지 않았다 이런 반응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군이 이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 미국 관계자는 향후 몇 주 안에는 이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밝혔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과의 협상 의사를 표명을 해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옵션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쉬지 않고 병력 배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2월 21일이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란도 지금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훈련하는 동안 해협 일부 구간을 통제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해협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수요일 오전에는 러시아 군함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란과 러시아, 중국은 이번에 반다르 아바스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란이 작년 6월에 피해를 입었었던 파르친 군사시설 복구 작업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매설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인 ISIS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설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 실험과 관련된 장소로 추정이 되고요. 현장에는 방공시설과 보안벽도 추가로 구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란은 이스파한이나 나탄즈 핵시설, 그리고 시라즈 미사일 기지 등 여러 핵 군사 시설을 지금 추가로 요새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공사가 완료가 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생존성과 그리고 은폐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이란은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 내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의료진들이 국가적 위기에 대비해서 자원자 등록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는 낮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진 PD가 보기에는 이런 그 두 나라 간의 이 긴장도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풀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붙을 것 같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와중에 이란 내부에서 계속해서 원인 불명의 그런 폭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폭발 사고 어디서 일어나는 거고 누가 이렇게 자꾸 폭발을 하는 겁니까? 최근 몇 달 사이 이란 내부에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이 벌써 13번째 폭발입니다. 지금까지 폭발 사건들이 군 관련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테헤란 내에 있는 여러 군사나 그리고 전략시설 이런 곳에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탄약과 군용 연료 창고에서 발생한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이란 당국은 대부분을 이제 산업사고나 아니면 화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단순 사고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작년 6월에 발생했던 그런 폭발 사고들처럼 이번에도 모사드일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현재 전쟁 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IDF 참모총장인 에얄 자미르는 최근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기습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IDF는 북부와 남부 전선에서 이제 경계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비군 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홈프런트 사령부가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고 수준의 방어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 수순으로 현재 이스라엘 내에 있는 비상구조대와 예비군이 경보 시스템이나 대피소 운영, 그리고 시민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장기간 대응이 가능한 장비와 그리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다시 이 장악력을 회복 중이고, 심지어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지금 세금도 걷고 있으면서 정부 조직도 지금 임명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하마스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뿌리를 안 뽑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 종기 마냥 다시 이게 또 이 독버섯 마냥 다시 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시 후에 아주 요즘 화제의 인기가 높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문지혁 PD의 3분 포커스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이 보유한 핵 우라늄 농축 시설과 그 기술은 처음부터 이슬람 공화국 체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기술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 후반 냉전 시기, 이란은 팔레비 왕조 통치 아래에서 미국의 핵심 중동 동맹국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하고 원자력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은 국제규범과 IAEA 체제 안에서 민간 원자력 개발을 전제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며 이란은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기술과 인력, 연구, 기반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후 이란은 외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원자력 발전에도 쓰이지만 농축 수준에 따라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집착하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라기보다 우라늄 농축 능력을 유지할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핵무기로 가는 문으로 보고, 이란은 이를 주권을 부정당하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양측의 불신 구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란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이 능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다시 한번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을 언급하며 이란의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 능력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위협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제공했던 기술이자 합법적인 절차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란은 악의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지금까지 문주혁 PD, 브레드TV의 자랑 문주혁 PD의 3분 포커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 매동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한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무슬림이죠.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으로 지난 1월 1일 날 취임을 했어요. 이제 취임한 지 이제 6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벌써 이 반유대주의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주 만에 벌써 뉴욕시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책 기조가 이제 본격화되었다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거죠. 첫 번째 일성이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계 이제 드론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GLE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지금 퇴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계 회사가 뉴욕에 있군요. 예, 뉴욕에 소재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계 드론 업체인 EGLER이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냐, 뉴욕 시 소유의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이른바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개발공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산업관리공단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임대 계약 갱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가라. 그래서 그 현지 소식통을 들여다보니까 뉴저지로 이제 본사를 옮긴다고 합니다. 뉴욕 그 브루클린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배경이 뭔가 했더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팔레스타인 반유대 그 단체인 디밀리터라이즈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라고 해서 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에 있는 이스라엘계 기업을 퇴출 운동하는 이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25년부터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입주 기업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했다라고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이스라엘 BDS 운동을 전개했고, 이거를 맘다니 시장인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 이제 집행에 들어간 것이죠. 그 문제의 드론 업체는, 이스라엘계 업체는 이제 국경 감시, 대형 이벤트 시설 보안, 미 멕시코 국경 모니터링 등 감시와 치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게 이스라엘 IDF의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퇴출 명령이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로직에 따르면 이런 거죠. 고로 학살을 자행하는 IDF에 드론을 공급하는 업체는 과거 나치와 같은 부역자다. 라고 해서 이제 퇴출 대상이 된 것이고, 이게 전형적인 반유대 BDS 캠페인이 이제 정책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조 그 첨단 드론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부동산 기업들도 이제 하나둘 이제 퇴거 명령이 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하고 이제 거래 관계가 있었던 걸 다 계약 해지하고 본격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기업 퇴출 운동이 지금 운동이 아니죠, 정책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그냥 뭐 하나의 드론 업체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산업
산업과 기술 자본 생태계 굉장히 깊숙이 이제 통합되어 있어서 미국의 경제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 사례만 봐도 이스라엘계 기업이 창업한 회사가 600개 회사가 됐고요. 와. 그다음에 경제 효과 매출은 195억 달러를 지금 창출하고 있고요. 일자리는 5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게 다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인데 이걸 이제 다 내쫓아 버린다는 거죠. 지금 맘단위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인 뉴욕도 이제 CEO를 당한 게 아닌가. 제3세계 난민들만 가득 차는 이제 뉴욕으로 변할 가능성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최초로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85년도인가. 그로부터 지금 40년 정도 지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교역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985년도에 최초로 이제 FTA를 이제 이스라엘과 체결을 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전후 자유무역 질서의 첫 신호탄이 이스라엘이었죠.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상징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그런데 허드슨 연구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경제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 근데 그럼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뭐냐 했을 때 이른바 이제 혁신 그 덴스리라고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000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큰 대국과 맞먹는 기술적 우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브레인이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대표적 사례가 이제 나스닥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 상장이죠. 대부분 벤처 스타트업 상장 기업 수가 이제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수가 인도, 일본, 한국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인구는 한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지금 약 2,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지금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약 7만 2천 명의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우수 인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법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력의 특징이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미국하고 엮여 있냐? 양국의 미래 산업이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바이오테크, 수자원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고부가 이제 연구 개발까지 촘촘히 연결돼 있고 생태계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스라엘과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게 세 번째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양국의 제도적 호환성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예측 가능한 사법부가 있어요. 룰 베이스가 경제 구조라는 거죠. 사기가 많으면 이제 경제 비용이 거래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법부가 안정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계약법이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지적재산권을 이스라엘 법원에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2019년도에는 이스라엘은 국가안보 투자 심사 제도를 새로 발족을 했고 2020년도에는 외국 지분 기준을 낮추고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위사업 기술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서 그 기술 빼가는 사례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른바 기술 탈취, 약탈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은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룰 세팅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서 여기서 사업을 해야 안전하고 장기적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 분야는 특히 방위 사업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이제 제한하는 법인데 이걸 누가 관리하냐? 유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 탈취, 특히 밀리터리 그레이드 이런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간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제 아이언돔도 이런 프로세스에서 같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이스라엘의 경제권하고 더 가깝게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나라든지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뭐 중국도 그렇고 그 각 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이 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다음에 또는 중국과 미국 이 두 나라 간의 그 기업들이 합작해서 일을 한다든가 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은 중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이스라엘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문화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항만 건설과 해저 케이블 대단히 이런 사업은 잘해요. 돈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이거 AI 이제 디지털 생태계, 이 첨단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걸 하려면은 혁신 생태계 기반인 제도적 신뢰와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할 수가 없죠. 왜? 기술 탈취하고 뭐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막 하니까. 근데 그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나 미국 실리콘밸리 문화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랑 비슷한데 스타트업 네이션의 이스라엘 문화 비슷한데 뭐냐면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실질적인 내구력 있는 산업 구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런 연구 문화는 어떤 거냐면 개방적이고 위험 감수하는 이 두 가지 리스크 테이킹과 개방적인 이런 기업 문화와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협력을 해도 기술만 뺏기고 남는 건 소위 해서 탈탈 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미중 경제 패권 대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력 모델은 그 여타 동맹국들 개발 도상국 때 좋은 모델을 하는 것이고 특히 AI 시대를 대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이제 민주적 기술 생태계 속에서 제도적 호환이 되는 국가끼리 이게 기술 개발해야 안정화되고 수익 구조 창출하고 지적 재산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안보 동맹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경제 동맹까지 더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결합이 됐을 때 경제권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 허디슨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축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혁신은 미국의 기술 영향력 국경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기술은 곧바로 미국 공급망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미국의 경제 영토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거죠. 공급망설이 확장되니까. 그게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은 이스라엘 투자는 미국의 내수 경제에 번영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법도 있지만 단 중산층 복원이죠. 내수가 엉망이에요. 그동안 글로벌 체제에서는 해외 글로벌 회사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는 잘 싸지만 미국 내수 중산층이 완전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복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경쟁력 있는 파트너는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미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스라엘 창업기업 420여 개의 법인이 설립했는데 총 73억 달러의 생산을 지금 유발하고 있고요. 버지니아주에서 119개의 기업이 23억 달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수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기업들이 캘리포니아하고 매사추세츠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청정에너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가진형의 아메리칸 퍼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보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기술만 빼먹는 게 아니라 미국 내수에도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뭐 화학적, 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 중산층 보건, 아메리칸 퍼스트 국내 정책하고 대외 정책이 다 결합이 되는 그 핵심 그 축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술 외교는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질서에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 AI, 사이버 방어, 수자원 관리,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서 주변국도 있지 않습니까? 제3세계나 뭐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에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좋은 시장 제도적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여기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즉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축이에요. 기술 이거의 핵심 핵심 코어가 이스라엘의 그 기술 외교거든요. 이거랑 미국이랑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반중 경제 전선의 핵심 게임 체인저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이제 뭐 취임한 지 6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스라엘 기업 보이콧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하나의 그 이 드론 회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보기에는 시작일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기업들 계속 내쫓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맘다니의 이런 정책 앞으로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기업에 대한 보이콧, BDS 운동은 단순히 이제 이게 반유대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곧 안보 이슈라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스마트 경제 생태계하고
미국의 그 규모의 경제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경제 지도를 글로벌 질서를 만드는데 스마트한 그 소프트웨어하고 미국의 그 스케일이 결합돼서 큰 막는데 이게 바로 미중 패권 대결에서 필요 조건이에요. 중국하고 대결해서 이 큰 경제 영토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핵심인데 여기에 미국 이스라엘 경제 동맹의 최대의 적이 바로 반이스라엘 BDS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을 쫓아내면 이제 혁신은 이제 물거나 간 거죠.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만다니발 그 어떤 이스라엘 기업 보이콧은 이건 단순히 미국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미국 주도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우위를 이제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통합적 혁신 생산 구조 및 핵심 전략 산업 분야를 위협한다고 보고 허슨 연구소는 미국 경쟁력과 동맹 결속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안보 이슈로 지금 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반유대주의는 단순 사회 정치 문화 뭐 종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안보 문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지난 1985년도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25년도에 미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겼어요. 유럽 연합은 20%,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에 25%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죠. 일본한테는 24%. 근데 이스라엘한테도 17%나 부과했어요. 이스라엘한테 이 상호관세 17% 부과한 거하고 85년도에 FTA 맺은 거하고 이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1985년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FTA는 최초의 FTA로서 어떻게 보면 전후 질서, 그러니까 냉전 시기를 거쳐오면서 새로운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의 어떤 신호탄으로서 상징성이 있는데 솔직히 그 지금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지금은 거의 이제 실패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관세 문제는 이 과거의 그 무분별한 자유무역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보고 전 세계가 이익 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 영토 혹은 글로벌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를 써가지고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 대표적으로 중국의 약탈적 자본주의, 미국 기술, 일본 기술, 우리나라 기술 다 빼가갔죠. 그 무역 질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기존 무역 질서는 이제 실패했다. 고로 관세로서 개별 관세로서 이제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비전이 이스라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85년도 자유무역 협정하고 지금의 자유무역 협정은 본질 시장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디지털 AI 시대에 맞춤형 FTA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반유대 그런 BDS도 무역법 체제에서 이제 그걸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 일어나면 이거는 관세나 조달 배제 이런 그냥 강압적 수단으로서 이걸 시장에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끼리 잘 갖춰진 룰 베이스 그 경제 구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트럼프는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관세를 두드려 패는 것이죠. 중국과 가까워지면 관세를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델을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디지털 시대의 맞춤형 이스라엘 미국 FTA는 어떤 모습인가? AI랑 사이버 보안 법제 기준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기술 표준이 다르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법제를 일어나시켜주고 핵심 기술 합작국을 투자를 촉진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법의 지배도 돼야 되고 투자에 관련 관련법도 다 이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중국하고 이걸 하면은 이거는 뭐 계약서 그냥 취조각이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 이런 생태계를 못 만들어내요. 이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래 그 트럼프가 꿈꾸는 세계 질서에서 핵심 축이 봐도 경제 질서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거. 안보는 당연한 것이고 중동에서 경제 질서도 이스라엘이 핵심 안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2023년 10월 7일부터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2년을 전쟁을 했어요. 2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됐고 또 각종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젊은 일꾼들 공장에서 일 못하고 회사에서 일 못하고 다 예비군으로 동원되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 금융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경제는 폭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글로벌 투자 금융 기관들 이스라엘 경제 폭망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경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이제 2년 전이죠. 2024년에 이제 무디스 신평 회사가 이스라엘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시켰죠. 왜? 그 당시 모든 이제 투자 기관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 자본 유출이 나고 국방비가 급증하고 수십만의 예비군의 민간 인력이 동원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뭐 전쟁 필요 뭐 재정 압박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은 사실상 끝났다. 뭐 이렇게 폭망했다 이제 감독님 표현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석은 분석일 뿐 이스라엘 경제는 부활했죠. 불사조차로. 자, 2026년 1월 그 똑같은 무디스 신평 회사가 신용등급을 부정해서 안정적 평가해서 지금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앙은행 2020년 경제 성장률을 5.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들이야 5.2% 쉽게 올라가지만 이런 하일리 어드밴스된 이게 선진화된 국가들은 5.2% 이거 쉬운 그 경제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IMF 역시 이스라엘의 그 경제 성장치를 2026년 성장률을 4.8%로 보고 있습니다. 5% 이상 4%죠. 미국도 지금 2-3% 넘을까 말까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성장이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4.8%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외환 보유고는 지금 2,330억 달러고 실업률은 3%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고 2026년 1월 이스라엘 증시 TA125 지수는 지금 9% 상승해서 작년 대비 전쟁 중에는 20%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오히려 부가 더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분석은 다 틀린 거 됐고 이걸 뭐냐 어떻게 평가냐 칠면 전쟁을 이겨낸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내구형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이겨낸 그 내구력 저항 경제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대부분 이게 하이테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처럼 군수 산업을 동원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만든 게 아니라 하이테크 민수용에서 수익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거의 전쟁 방어용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의 웨드 프루프에 전쟁 프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설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 경제력은 이게 보통 경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전쟁 방어용 경제. 뭐 이스라엘 주변은 그야말로 온통 그 가시가 돋친 그런 이 가시 덤불 속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만큼 또 상처를 많이 입겠죠, 이스라엘. 근데 상처를 많이 입기는 하지만 또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를 때 그냥 뭐 한 나라와 한 집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칠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후티 반군까지 그렇게 많은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인데도 놀랍게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주 빅테크 기업 계속해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에다가 투자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시스코, 인텔, 모토로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HP 등 이름만 들면 이제 알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 중에 이제 3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R&D 센터를 지었어요. 연구 시설 단체를 전쟁 중에도 왜 이스라엘의 그 경제의 내구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도 꾸준히 연구 성과와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외부 충격이나 교란, 그러니까 전쟁 반유대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내구성을 갖춘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경제 이런 구조, 법에 지배하면서 개방적이면서 모험을 택하는 이런 연구 문화하고 단단한 경제력하고 이제 미국과 결합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미국이 지금 직면한 핵심 과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는 새로운 이제 질서 창출이죠. 가장 눈앞에 있는 게 중국식 세계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식 구조를 새로 짜야 돼요. 과거 자유무역 시스템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이제 트럼프 당선을 이제 동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같이 손을 잡아야 되냐?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도 이겨내고 내구력과 회복력도 갖고 창의력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이스라엘 경제와 결합이 돼서 이걸 새로운 어떤 경제 지평을 만들어야 되죠. 85년 자유무역 협정은 자유무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단일 명제를 했지만 지금 AI 경제에서는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과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전쟁 중인데도 저렇게 회복력이 빠르고 경제가 발전하면은
만약에 전쟁을 치르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성장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 일각에서 전쟁 없으면 10%라고 그래요, 경제 성장률. 아 그래요? 예. 야 10%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개발동산 그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선진화된 국가가 10% 찍는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참 꿈의 10%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볼까요? 네, 전례 없이 폭증하는 알리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알리야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이제 공공기관이라면 이제 민간 또 기구들이 있거든요. 미국 북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알리야를 이제 독려하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주공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네피시, 비네피시라는 단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인데요.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전례 없이 이제 폭증했다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발표에 따르면은 전례 없는 썰 이런 규모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방송에서 출연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북미 지역에서 70% 상승했어요. 저희 자세히 한번 통계 좀 보여주실까요? 통계 자료? 예, 70%고 프랑스에서 400% 이상 많이 이제 알리야를 했고요. 러시아에서는 4%, 우크라이나에서는 8% 정도 왔는데 북미 지역이랑 이제 서구권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혐오 범죄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아마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대규모 알리야가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1940년대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후로는 이제 유럽의 생존자들이 새로운 건국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피신했죠. 이제 이른바 건국 세대고. 그다음에 1950, 60년대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주를 했죠. 왜냐하면 예멘, 이라크, 모로코 등지에서 이제 반유대 폭력과 불안정 속에서 이제 그걸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했고. 그다음에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는 이제 냉전 시절엔 소련에서 이제 그 정치적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많이 했고, 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의 그 알리야는 에티오피아인데 1980년대에서 90년대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을 통해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또 이제 알리야를 성공시켰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뭐 10월 7일 때 폭증한 거랑 과거 사례 대부분 뭐냐면 과거에는 살던 지역 디아스포라 살다가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이제 핍박이나 이런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도망온 거라면 요번 10월 7일은 전 반대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북미. 전문직들 많이 있고 잘 사는 제일 숫자도 많고 북미에서 전쟁의 한가운데 칠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로 포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요번에 그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아니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뉴욕 시장 맘다니가 그렇게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거기서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건 좋으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쏟아져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아무리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주거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초기 정착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쪽 알리야들이 이제 비전문직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물가가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고로 이제 극빈축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은데 요 단체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많이 오고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물가를 이겨낼 정도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고 그래도 일단 들어오면 주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유대인 에이전시와 그 민간 기관하고 이제 합작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주 직후 필요한 이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근데 요거 행정 도우미 역할도 하고 주민등록이나 의료보험 등 그다음에 주거지 선택을 할 때 커뮤니티를 연결시켜줘. 예를 들어서 북미 출신이면 북미 출신 커뮤니티에 딱 갖다 놓고 편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러시아 출신이면 러시아 출신 이런 식으로 주거 환경을 이렇게 문화권이랑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직업 경제적 지원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영어 사용 가능 직종을 포함한 쪽만 많이 받아줘요. 북미 쪽에서. 그 북미 쪽에 들어오면은 그 적응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위도 해외 대학 학위도 인정해주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사면을 갖고 있거나 미국 그 변호사면을 갖고 있어도 이스라엘 와서 그게 다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 졸업장도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올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 혜택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금, 세금 감면, 주택 융자, 생활비 보조. 근데 초창기는 좀 받다가 좀 적응하면은 이제 다 이거 보조금 털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생활 능력이 되고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는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히브리어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은 집중 히브리어 어학도 연수를 시켜주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현지 적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북미 지역을 한정해서, 왜냐하면 북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많은 유대계 인구가 있죠. 프랑스도 그 다음이 이제 프랑스인데 여기서 알리하면 사실상 알리아 다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신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세팅을 좀 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미국 유대계 의사들을 많이 지금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고, 특히 얼마 전에 네타냐후가 네게브 지역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냈거든요. 네게브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여기다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거의 이건 취업 이민 비슷하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생활도 좋지만은 이스라엘 고국이 좋아서 또 오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쪽 유대인하고 아프리카 쪽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경제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삶의 터전과 재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뭐 북미에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 결국은 다 이스라엘로 자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쫓겨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때는 재산을 다 뺏기고 눈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지금 와라. 이게 이스라엘의 요청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특히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유대인들, 재산 많은 유대인들 나중에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지금 가져갈 수 있을 때 죄다 가져가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재산을 풀어놓고 살면은 본인도 좋고 이스라엘 국가도 좋고 이스라엘 사회도 좋고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조현영 기자는 어떻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한판 붙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부터 이제 스탠바이죠. 계속. 그죠? 만약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붙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특별 편성으로 해서 긴급 보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소식을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속보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ecause their destiny was ultimately